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목소리 잘 들리는 걸로 확인했고요. 서경이 학생이 잠깐만요. 우리 오늘 입실한 학생들 출석 확인 좀 잠깐 할게요. 네, 네. 자, 우리 원서경 학생 혹시 학번 본인이 알고 있나요? 신입생이면 아마 접속 번호가 있을 텐데 재학생이군요. 2020 1202로. 네, 확인됐어요. 수강 신청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지금 확인 내가 입력해 줬어요. 자, 그러면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슬이는 확인했고, 자, 우리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우리가 지금 서경이가 처음 입실했고 또 중간에 네, 주은이가 답해줬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아마 진도는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내일 하루 남는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시험 응시를 한 학생들은 아마 지금부터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야 하는 시기에 돌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명절에 조금 공부를 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처음 들어온 학생은 이 과정이 약간 여러분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시험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시작한 주에 시험 응시를 하고 이번 주에 시험을 보는 이제 그 6주 동안에 우리가 해서 시험을 합격해 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과정이라서 약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흥미보다가는 아마 진지해야 되고 또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뭐 그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시간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들으시고 다음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또 지금 들어놓으면 다음번 공부하기가 조금 편안할 테니까 오늘은 이제 남은 진도를 다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모의고사 4회분 지금 모의고사 여러분한테 3회분은 생산성 공부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다 업로드는 해놨어요. 그래서 총 7회분이 올라가 있고요. 그 중에 4회분은 해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풀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가 있고 또 운이 좋게 이게 랜덤으로 돌아가는 시험지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또 우리가 풀어본 문제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문제 한 5문제만 우리가 만나도 10점은 딱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시험의 목표가 100점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은 시간 문제만 잘 풀어봐도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에 뭐 한 비교과 과목으로 우리가 빠르게 18시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응시했던 학생들이 한 명은 응시했었는데 그때 학교 다른 수업하고 겹쳐서 이제 떨어졌고 그 다음 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우리가 들은 학생이 몇 명 안 됐지만 한 3명 정도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을 하고 있고 다른 과목 공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만 집중하면 여러분들은 이번에 원서 낸 학생들은 다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집중해 보고요. 우리가 어려운 과정은 이미 지나왔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명확한 이론적인 내용으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 왜 인식을 해야 되냐면, 지문에, 객관식 지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고
시험을 보는 거하고 읽지 않고 내가 이해한 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는 완전히 남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단원의 조직 커뮤니케이션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회의, 의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른 단원 보다가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빠르게 마무리하고요.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모의고사 1, 2회 혹시 풀어본 학생 있으면 댓글 좀 올려볼까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예. 혜진이가 풀어봤고 채팅으로 보냈다고? 혜영이? 혜영이 잠깐만요. 핸드폰으로도 내가 같이 볼게요. 혜진이가 풀어봤고 네, 혜영이가 1, 2회 풀어봤고 또 다른 학생들은 아직 안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끝나고요. 내일은 4회분 문제를 우리가 읽으면서 풀 수가 없어서 자, 1번 문제 하면 여러분들이 몇 번, 몇 번, 몇 번 답 올리면 그거에 대한 해설해주고 답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4회분을 다 풀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1시간에 한 회분을 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끝나고 적어도 4회분은 모의고사를 내일 풀어오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모의고사 4회분을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 2회분 푼 학생들은 3, 4회분을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 8, 9회분은 여러분한테 정답을 공개해서 올려줄 예정이니까 내일 마무리하고 올려주면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7, 8, 그러니까 5, 6, 7 5, 6, 7? 7개죠. 예, 그러니까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교재에 있는 거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진도 빨리 들어갈게요. 네, 오늘 여러분 막바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내일 수업을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이런 걸 풀어본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내일 가지고 오시면 풀어보지 않고 온 사람보다가는 합격률이 높아질 거예요. 내가 남은 시간만 집중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강의 들어가 볼게요. 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면 채팅에 올려주시면 답변 바로 하도록 할게. 자, 우리 오늘은 조직 커뮤니케이션부터 얘기할 건데요. 조직 하면 무언가 한 사람이 아닌 것, 뭐 단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딱 그걸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전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명 이상이, 1명 아니고요. 예, 2명 이상이 모여 공통의 목적,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단위, 이거를 조직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조직이란 말을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쫙 풀어서 이해해 본 거는 처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문에 2인 이상이 모여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럼 조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조직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메시지를, 우리 메시지에 대해서 앞쪽에서 한번 풀어보고 왔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수신자가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송신자에게 어떻게 간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는 활동 과정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내용만 딱 보고 그러면 조직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메시지와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공유하는 활동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지시하는 내용도 있었죠. 업무 지시. 네.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부하가 어떤 업무 지시에 대해서 보고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회의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교육도 결국에는 어떤 교육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잖아요. 교수자가 알려주고 그다음에 교육생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질문하고 다시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 교육이죠. 그렇게 보면 업무 지시라던가 보고라든가 회의라던가 교육 이런 게 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뒤쪽의 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심도 있게 더 들어갈 건데 그런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조직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출석과 관련돼서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출석의 기준은 학칙에 정해져 있죠. 학칙. 이 학칙도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준수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그 기준을 따라줘야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상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위 30%까지만 A를 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이런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있는 학사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또한 학사 규정에 의해서 2학기, 1학기는 몇 월 며칠에 시작해서 15주의 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5주 강의 중에 평가는 그 교과목의 프로파일의 기준에 따라서 교육청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에 따라서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학칙, 회사에 가면 사칙, 국가에서는 뭐 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조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제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시는데 뒤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예. 조직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메시지나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 활동하는 과정. 이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교육, 회의, 지시, 뭐 학칙, 규칙, 규정, 그 다음에 뭐 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 내에서 상호작용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고 당연하죠. 뭐 그냥 가만히 내 자리에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통해서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가 와서 그걸 통해서 내가 회신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죠. 디지털을 활용한. 그 다음에 그 상호 이해에 도달하고 뭐 당연히 이거 하고자 하는 거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 요것은 여기 있는 2번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반이 되고 이걸 통해서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수단인 사회적 필수 요소가 바로 조직 커뮤니케이션. 자, 그러면 이것은 소집단의 참여보다는 소속 자격과 관계 범위가 뚜렷하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한국관광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은 한국관광대에 입학한 학생이죠. 예. 만약에 A라는 다른 대학에 뭐 그 우리 한국관광대 옆에 있는 뭐 여주대라 그러면 여주대 학생이 한국관광대에 와가지고 어떤 절차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이 강의를 들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관광대학교에 소속된 자격과 그 관광대에 입학했다는 그 범위 내에서 이게 확정적이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교수라고 해도 내가 만약에 A라는 대학의 교수인데 내가 오늘 관광대 가서 강의하겠다. 그리고 강의실 아무 곳에 들어가서 강의를 시작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격과 경계 범위가 뚜렷하다. 그게 바로 조직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동아리가 있다면 A 동아리에는 A 동아리에 들어온 친구들만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조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집단 상황에 비해서 종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사회조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직급, 직책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직급이 뭐 사장님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다면 이 각각에 대해서 위계질서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는 권력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를 가면 이 권력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정보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좀 있죠. 아래까지 다 100%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사장님은 아주 짧고 굵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부사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럼 이 일하고 이 일하고 이 일하고 이 일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해당 부처의 부장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부장들에게 너는 우리가 사장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일을 해주고 일을 해주고 일을 해주고 이렇게 잘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장님이 가고자 하는 목표는 본인만 알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해야 될 일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A, 이 사람한테 B, 이 사람한 C, D만 지시를 하니까 이들이 이것이 가야 될 그 골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조직 커뮤니케이션, 특히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가야 할 곳 지향점이 목표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가야 되거든요. 요걸 알려주어야지만 이걸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 중에 당신이 하는 이 일은 요겁니다 라고 알려줘야 그남의 권력에 쏠려서 정보가
그 누락되는 것들을 놓칠 수 있게 되죠. 예전의 조직 구조는 부사장님은 사장님이 정한 중요한 내용은 자기만 알고 그 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겐 각각의 일만 지시를 하니까 요렇게 둘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일과 이 사람의 일이 어떤 부분에서는 겹쳐지는 경우도 있어서 보고할 때 업무의 중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이 사람은 이것만 하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가는 골은 요것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그림이 뒤에 있었던 걸 놓치고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거죠. 뭐 그 부사장님도 있고 각 부서장들도 다 있는 곳에서 예, 사장님이 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니 부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각 부서는 업무를 도와서 조율하게 하시오. 이게 이제 요즘 가려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권력의 쏠림 현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생략되고 본인만 알고 있는 정보들이 생김으로써 마지막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로 일하고 있는 것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 뭐 근데 지금도 일부 남아있긴 하죠. 뭐 대외비로 나가야 되는 것들 중에서는 어느 직급까지는 공유하고 어느 이상은 공유하지 않고 대내외비라고 했을 때는 예, 대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도 또 각 직급별 업무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것은 이제 그런 부분 보다가는 전체적으로 흐름 속에서 이제 권력의 쏠림 현상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적 요소가 강하죠. 조직 내에서. 그래서 계약적,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생명력이 길고 지속력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업무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퇴사해도 이 일은 존재하고요. 이 어떤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회사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 다른 대체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조금 느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퇴사할 때 너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는데 꼭 그만둬야 되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뒤쪽에서 조직 커뮤니케이션 얘기할 때 수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조직에서의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능하고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뭐 조직 구성원에 관해 신뢰감을 형성해 줄 거겠죠. 또한 그렇게 신뢰감을 하면 조직은 업무하러 온 거니까 업무의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혼자서 A 부서하고 B 부서하고 협력하면 여기 겹치는 일은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한 부서가 해주면 이 부서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서 소통하지 않으면 예,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동료와 선후배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응집력을 높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응집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 채널에서는 팀별, 이제 뭐 A팀, B팀 이런 팀별에서도 많이 나타나고요. 공식적인 거에서는 업무적으로는 이제 비공식적인 거에서는 이제 별도의 여기도 인간 사회다 보니까 업무와 상관없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또 형성이 되게 되거든요. 예, 이 부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기능은 행동의 통제. 이거 이런 거예요. 그 어떤 권한 계층과 공식적 지침에 따라서 이게 공식적 지침이 여러분 학칙, 사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출근은 몇 시까지 해야 되고 우리 회사의 퇴근은 몇 시고 우리 회사의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고 휴게 시간은 1시간을 부여한다. 뭐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런 그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는 거.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동기유발.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과정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라는 행동에 대한 강화.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더는 할 수 있어. 이런 동기부여. 또는 평가를 통해서 직무 성과에 대해서 어떤 뭐 그 인센티브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는 거, 보너스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 표현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의 표출구.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는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가지는 기능이죠. 감정의 표현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의 표출구. 예.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좌절하거나 만족감 등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기뻐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교류를 넓혀가는 것 이런 것들을 기능도 합니다. 정보 전달의 기능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조직에서는
어떤 대안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정보 전달의 기능을 한다라고 봐요. 당신의 성과는 인성평가를 40%를 줄 거고 당신의 실적평가를 60%로 평가하겠어요 라고 하는 이런 지침들도 정보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동기부여했던 것처럼 뭐 당신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50%를 줄 건데 연봉의 50%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직장인이 자기 연봉의 50%를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면 대단한 동기부여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놓치고 있는 거, 또 그 다음에 자기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겨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효율적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뭐 창의적이고 신속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죠. 예, 그 다음에 상황 적응력. 이것은 뭐 그냥 조직 혁신이라던가 조직에서 어떤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 촉진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 표현을 덜 하고 더하고의 문제지만 조직에서 나 요렇게 생활하던 것을 요렇게 하나만 바꿔서 요렇게 생활하라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뭘 자꾸 바꿔가지고 우리를 더 정신없게 해. 그러면 기존의 것도 해야 되고 바뀌는 것도 해야 되잖아 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그 혁신을 한다거나 변화를 할 때 이런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을 잘 이야기해주면 바로 그게 또 한 단계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는 필름 카메라를 만들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디지털화 되잖아. 그럼 필름 카메라의 시장은 줄어들 거거든.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의 시장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카메라 쪽으로 갈 수 있는 인력들을 모아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고 우리 중에 일부는 회사를 떠나야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대안이라던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기업이 혁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 동기화가 되고 아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응집해서 가보자 라고 하는 게 이런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기능이고 중요성이죠. 그래서 소통을 어디까지 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그 직원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전달하느냐가 지금 현재 기업이 가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비대면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 크게 이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기능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직원들과를 믿고 그 다음에 재택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일정 시간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서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가 집에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어떤 이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들을 통해서 신뢰를 줬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 상황을 우리가 견뎌올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 이런 기능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시험에는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제 어떤 체계별로 어떻게 하느냐가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기 지문으로 잘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뭔지 한번 볼게요. 뭐 당연히 업무와 관계된 거겠지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자, 구성원 간의 공식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나는 교수, 여러분은 학생. 이런 관계. 그 다음에 교학처에 계신 분은 교직원. 예, 이렇게 정의된 이 과정에서 교직원은 행정 업무를 하고 학생은 교육을 배우고 교수는 가르쳐야 한다는 이런 공식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우리 학교 내에서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분명한 상태에서 명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자, 이렇게 보고 보면 여러분 교학처를 설명하는 게 가장 쉽겠죠? 자, 학생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요. 9시 반부터 우리 대면 수업 했을 때부터 시간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요. 우리는 녹화분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시작해서 50분 수업을 합니다. 이때에 출석의 기준은 5분 이내에 입실하시면 출석이고요. 10분 안에 입실하시면 지각인데 10분 이후에 입실하시면 결석입니다. 라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 교학차에서는 학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공지해 줘야 되겠죠,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교수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교수들이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한번 알려줄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우리 기억력은 서로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한 나중에
전산에서 피드백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보아서 교수님이 요걸 준수해 주시지 않으면 전산에 나온 기록과 달라서 우리가 출석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한 대면과 비대면을 우리가 혼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호명 출석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규정들을 준다면 그대로 준수해 주는 게 이게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회사 내를 기준으로 보면은 자 결제, 결제 올리는 거, 문서, 공식 회의, 보고 이런 과정들을 모두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도 들어갑니다. 교육도. 자 그러면 이제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결국에 이것도 조직 내에서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조직 내에서. 자 그러면 인간의 욕구를 근거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예. 조직 내에서요. 그들만을 위해서 회사와 상관없이 동아리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들끼리 어떤 스터디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들끼리 여행을 가는 모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부서가 A팀, B팀 상관없고요. 조직 전체에다가 직원들 공유하는 정보를 올려서 자 우리가 영화 동아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요. 매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할 겁니다. 자 여기 들어오실 분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자유롭게 형성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옆에 있는 대리님과 내가 좀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회사 일하면서 이제 뭐 차 마시고 밥 마시면서 어떤 업무적인 조언을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그냥 편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A팀의 팀장님이 나는 B팀의 팀원인데 뭐 어떤 사석에서 조언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비공식적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자신들의 각양각색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규정된 관계 외에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인간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거. 아 그냥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이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권위관계 밖에 있고요. 직무 이외에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관계도 없고요. 이렇게 상하관계도 없고요. 직무와도 관계없어요. 개인적이고 사회적 친분으로 조직 구성원의 욕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런 체계를 지칭하는 말을 그레이프 바인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뒤쪽에서 설명할게요. 그레이프 바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입니다. 그레이프 바인 먼저 할까요? 네.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레이프 바인은 포도넝쿨 유형이라고도 해요. 포도넝쿨 유형. 기본적으로 땅에 뿌리가 있고 한 줄기의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포도넝쿨은 여기에서 막 자기 맘대로 이렇게도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엉키고 다시 이쪽으로도 엉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포도 덩쿨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조직 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에서 더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유언 비어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전선이라고 하는 그 가장 메인이 되는 줄기 이런 것이 아닌 포도 덩쿨이 어지럽게 얽혀 있음을 비유한 말로써 메시지가 오도되어 나타나는 사실과 다른 정보와 소문 같은 걸 이야기하게 되죠. 참 이상한 게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도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비긍정적인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빠르게 급속도로 전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레이프 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인간 욕구의 의사소통 방식을 공식적인 조직을 통로로만 주고받을 수 없고 뭐 어떻게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우리 팀장님하고만 내가 이야기하고 그 위에 있는 부장님하고만 이야기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조직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다양한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자생적으로 뭐 누가 만들어라 하지 않아도 본인들끼리 이야기하기 좋은 사람과 얘기하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예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루머, 잡담, 소문, 부절, 풍문 이런 것들. 요즘으로 보면은 가짜뉴스 뭐 이런 거. 카다록 통신. 뭐 카다록 통신은 증권사에서는 뭐 일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런 그레이프 바인이라고 해요. 장점은 공식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 대단히 좋아요. 왜냐하면 전달 속도가 빠르고 긍정적인 의사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응집력이 되게 좋거든요. 예. 요걸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걸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얘가 이렇게 약간 부정적 요소로 더 많이 쓰이게 되죠. 정보 전달이 선택적이고요. 임의적이에요. 자, A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B가 듣고 A가 말이야 1, 2번 빼먹고 3, 4번만 얘기하는 거예요. 1, 2번은 전달할 필요 없다라고 자기가 판단하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 사람에게 물어봤자 B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생산적 소문, 유포, 조직 사기, 침체, 갈등 이런 거에 많이 써요. 야, 우리 회사 요번에 10명 감원한대 라는 얘기가 흘렀어.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10명 감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원래 룰대로 하면 상위 10%, 하위 10%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는 거를 얘기가 잘못 전달돼서 감원한다는 얘기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은 규칙에 의해서 3년 동안 당신이 하위 10%에 들어가면 회사가 해고할 수 있어요라는 규정을 가진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들은 해고가 여기서 말하는 감원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얘기로 흘러서 조직을 웅성웅성하게 하고 생산성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조직에서는 조금 저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려고 하죠. 자, 하향적 커뮤니케이션, 상향적 커뮤니케이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화살표로 그려볼게요, 여러분. 하향적 커뮤니케이션, 상향적 커뮤니케이션, 위로 올라가는 커뮤니케이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된다고 보면요. 자, 여러분,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자,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걸까요? 아랫사람이 높은 분에게 하는 걸까요? 자, 화살표의 방향대로 보면 자, 1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2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여러분 어느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이해하고 가는 게 좋으니까. 자, 여러분 내 목소리 들리죠? 자, 1번, 2번 중에 어느 게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일까요? 네, 화면 껐어요. 여러분 답변 보려고. 잠깐 공유 풀었어요. 예, 이 소리. 예, 1번. 맞죠? 예. 하향적 커뮤니케이션 화살표가 아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사가 부하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구나, 조직 내에서. 상향적인 것은 아래 있는 직원이 윗분에게 무언가 커뮤니케이션 전달하는 것을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의미는요. 조직의 계층, 명령에 따라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의사와 정보를 전달하는 것, 주로 하위 계층의 직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하향적 커뮤니케이션, 업무 지시죠. 그래서 뭐 핸드북, 매뉴얼, 뉴스레터, 게시판, 기관지, 이 기관지는요, 이게 목기관지 아니고요. 여러분 뭐 어떤 기관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뭐 경찰이면 경찰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기관의 지에서 어떤 지령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군의 방송, 강연, 뭐 절차서, 이건 업무 절차서. 1번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정은 누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작업 지시서는 이 일의 업무는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규. 이거는 뭐 우리가 빨리 알 수 있죠. 합칙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메모로도 업무 지시할 수 있고 보고서로 보낼 수도 있고 사복, 신문, 그다음에 전자메일 등. 뭐 요즘은 뭐 톡으로도 하고요. 예, 단체
업무도 그러면 회사에서 또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디지털된 채팅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팀즈를 통해서도 합니다. 장점은요, 조직 내 사정을 알리고 구성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어요. 단점은요, 일방적이고 획일적이고 피명령자의 의견 요구를 참작하지 않아요. 여기서 피명령자는 하급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급자. 예. 그 다음에 또한 극비 상황일 경우에 비밀이 누설될 위험도 있어요. 극비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직원 하나가 아 이거 비밀이라는데 이러면서 다른 직원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향적 커뮤니케이션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 의미를 보면 계층의 하부에서 상부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 하급자가 주도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주로 보고, 그 다음에 의견을 제안하는 거, 제도를 의견을 내는 거, 그 다음에 의견을 조사하거나 고충을 전달하거나 면접한다는 거. 이게 면접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면접이 아니고 대면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장점은요. 아랫사람이 먼저 와서 얘기하고 윗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고 또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요. 단점은요. 이게 상사의 질질 이게 이제 단점인데 아랫사람이 우리 상사가 싫어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피하려고 기분 맞추어서 좋은 소식만 전하고 그 사람이 알아야 될 나쁜 의견은 이 사람이 전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적 여과 현상이 나타나는 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동일 계층, 상하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들끼리 의사소통.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같은 팀 안에서 과장끼리의 대화 또는 A팀과 B팀의 같은 그레이드에 있는 과장끼리의 대화 이런 것들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사전 심사제도, 회의, 위원회, 회람, 통보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장점은요. 협력이 증진되고요. 수직적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해줘요. 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함으로써 그 다음에 임무 조정이나 문제 해결 시 정보 원활하게 공유되고 갈등 해소가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구조가 이렇게 위아래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성지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이제 이모션, 이런 EQ가 중요하다. 이런 세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감성지능은 감성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요즘 표현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정확하게 지각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으면 타인도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라고 의사 표현하는데 너무 화를 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났음을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면 지금은 좀 시간을 달라고 하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면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고 동기부여를 계획, 수립하고 목표 성취하기 위해서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 즉 동기부여하는데 이 EQ의 능력이 대단히 크게 작용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배경은요. 사실은 내가 직장생활 하던 뭐 90년대, 2000년대 이때만 해도 조직 내에서는 이 개인의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업무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보화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가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되던 시절이죠. 예, 정보화 시대, 3차 산업 시대. 예. 이 시대가 되면서부터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조직 문화가 선호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1세기에 와서는 주관적인 비전, 개인이 나아갈 방향과 창조적이고 직관적 행동이 필요한 창조의 시대로 가면서 이 부분이 되게 강조되게 시작했죠. 그래서 요즘은 조직에서도 이 감성지능이나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이 업무 성과이든 조직의 발전이든 반영될 수 있다면 수용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작용을 하니까 조직 성과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직장이 행복해야 업무 성과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로 가려고 조직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 사랑, 감정의 열정은 업무에 향상을 주고 만족도를 준다는 거고 긍정적인 감정은 자발적 이타 행동을 증가시키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발적으로 타인을 생각하는 행동을 증가시키며 구성원에 대한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동료와 상사 간에 높은 신뢰도 주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업무 수행에 대한 동기도 주고 직무에 대한 헌신과 몰입을 하게 되죠. 아, 나 저거 꼭 해서 이번에 내가 꼭 달성해 보겠어. 라고 하는 나만의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환경의 변화, 상사와 부하의 원활한 의사소통, 민주주의적 조직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시대가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로 하지 않고 있고 말로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감성지능, EQ, 조직의 성과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많은 교육도 받았고 일원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생활 할 즈음에는 이 감성지능에 대해서 굳이 말 안 해도 조직의 기반에 이 부분이 다 예, 그 녹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감성지능 이런 거 표현 안 해도 조직이 이미 가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활용해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외부의 체험이 자유롭지 못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격증 과정이라고 하는 시간에 조금 집중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도 여러분의 감성이 예,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예,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길로 가져가는 하나의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감성 지능의 하위 요인이 있는데요. 이제 요인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네 가지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네 개가 나오고 비슷한 하나 다른 것을 딱 넣고 걔가 틀린 거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요인은 정서를 지각하는 거. 이건 뭐냐면 내가 인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의 표현, 이거는 감성 지능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의 사고 촉진은 뭔가 움직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촉진. 필요할 때 정서를 유발하고 사용하고 느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졸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특히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서가 지금 사용하고 조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조율하는 것을 사고 촉진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 오늘 그거 진짜 이해 하나도 안 갔어 라고 끝나고 얘기하는 것은 이 정서의 사고 촉진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지 못한 거죠. 이것은 바로 비공식 채널로 가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서의 이해는 정서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거, 인간관계, 대인관계의 본질이라고 이해하는 거. 자, 우리가 4시간의 수업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되게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골로 가져가려면 그래도 3시간보다는 4시간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게 높아진다라고 판단해서 4시간을 형성을 하는 거고 6주의 수업을 함에 있어서 6주 동안 응시원서 내고 요 단기간에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 골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째 시간에 들어와서 조금 힘들고 둘째 시간에 힘들고 셋째 시간에 힘든 부분을 이해하면서 내가 강의해 주는 거 이것도 여러분에 대한 정서의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모션 여기 정서의 조절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서의 조절 사실 감정의 폭발 이런 걸로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자신과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타인의 감정이에요. 나만의 감정이 아니고요. 나와 타인의 감정을 개방적으로 오픈해서 조절하는 거. 너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자기만의 정서의 조절을 하기 위함이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대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안 좋아 보이네. 그래서 오늘 나가 조금 힘든 이야기를 하면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질문하고 답변 받으면 그러면 오늘 힘든 이야기 해야 되는데 오늘 너가 못 듣겠다 야. 그러면 그 일은 내일 할까? 네, 그러면 우리가 업무하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하겠지만 내가 하루 동안은 좀 해볼게. 컨디션 잘 잡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상대편도 일이기 때문에 나 개인의 컨디션 때문에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괜찮아. 일이니까 얘기하자. 내가 혹시라도 중간에 조금 과하게 반응하면 너가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 이런 것도 다 정서 조절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서를 지각하는 거. 내가 지금 내 감정이 어떤 거야? 라고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유발하는 거, 사용하는 거. 나 오늘 기분 좋으니까 힘내서 오늘은 집중해 보겠어. 그 다음에 정서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거. 지금 우리 학생들이 명절 끝나고 조금
그 마음을 놓았다가 이번 주 시험이라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잠깐 왔을 거고, 그렇지만 아침 9시부터 들어와서 듣고 있으니까 첫째 시간은 집중도가 좋을 거야. 그러니까 좀 이론 있는 부분을 빨리 설명하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을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서 복잡하면 얘기해줘요. 쉬었다 가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하위 요인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 정서 지각의 평가, 표현, 그 다음에 정서의 사고 촉진, 정서의 이해, 정서의 조절이 아닌 다른 정서의 뭐 어떤 것 이렇게 나오면 얘는 틀린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감성 지정의 구성 요소가 또 있는데 얘도 지금 여러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자, 이때 잘 보시면 시험에 뭐 먼저 알려주고 가면 여기는 자기 인식이에요. 여기는 자기 조절이고 여기는 자기의 동기화예요. 이건 다 나예요. 나. 그 다음에 감정의 이입인데 여기는 일단 감정의 이입이라고 돼 있고 밑으로 가면 대인관계 기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대인관계 기술까지는 잘 맞추는데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여기는 자기 감정의 이입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이입하는 거죠. 그러면 지문에 나올 때 자기 감정 이입이라고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내용을 보고 갈게요. 자, 감성지능의 구성 요소를 보면 자기 인식, 자기 감성을 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와의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은 이거 잘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앞에 두고 어떨 때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생길 때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왜 미워하지? 뭐 이렇게 막 쭉 들어가다 보면 나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유치한 나와 만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걔한테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서 시작된 거구나. 사실 이 팩트를 놓고 보면 다른 애한테는 안 그러는데 왜 걔한테만 그러지라고 계속 물어보면 이런 나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웃어요. 나 스스로. 에이, 이거는 내가 좀 과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정리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와의 대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자기 인식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조절.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 뭐 이거는 사회적 능력이죠. 화가 났다고 모든 사람에게 화내면 안 되잖아요. 화낸 당사자에게만 화를 내야 되는데 화가 났는데 이 사람한테 말 못하고 꾹 참고 있다가 친구가 아주 편한 친구가 너 오늘 왜 그래? 라고 하면 너는 왜 맨날 나한테 그렇게 묻니? 라고 너무 편한 사람한테 화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예, 이런 것들. 자기 동기와 어려움을 찾아내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것. 지금 여러분일 것 같아요. 예. 아, 시험 며칠 안 남은데 어떻게 3일 동안 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야. 내일까지 문제 4개 풀고 교수님하고 같이 풀고 나 혼자 3개 풀고 그 기간 동안에 교수님이 또 물어보면 답해 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시험 가는 날 아침에 여러분한테 요약본 제공할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예, 가시면서 읽어보면 가로놓기 막 채워넣으면서 아, 정리가 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기는 거. 요거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자, 타인의 감정이입은 색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 아, 나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감정이 어떨까를 좀 이해하려고 질문을 몇 개 하고 답변을 받아보는 거. 여러분은 아, 지금 교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받아보는 거. 이런 것들을 감정이입의 단계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타인의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기 감정이입은 아니고 타인의 감정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타인의 감성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관계를 조성하는 거. 네. 이게 이제 또 대인관계 기술이죠. 이거는 그냥 봐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하고 타인하고 같이 왕래해야 되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성지능의 구성 요소가 나오게 되면 안 틀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 방법이 있는데 자기 인식 단계, 감정 조절의 단계, 자기 동기화 단계, 감정 인식의 단계, 대인관계 능력의 단계별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킬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49분이에요, 여러분. 쉬고 여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여러분 쉬는 게 좋겠죠? 네.
네, 잘 쉬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녹화는 이번 시간 여기서 끊을 겁니다. 예, 수고했고요. 10분 동안 잘 쉬고 오세요.